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가을 성결 서양 예배의 강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울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소장과 또 성매매 피의자 쉼터 원장으로 또 사역하다가 지금은 성매매 예방 전문 강사요 울산시 성별 영양 분석 평가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수하는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처음에 제가 강의를 제안받고 많이 부담이 되었었는데 왜 이런 자리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했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되돌아볼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과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이력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혹시 성매매 피해 상담소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또 이런 피해자들이 24시간 365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피해자 쉼터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6년 동안은 대표자로서 상담소와 쉼터를 또 번갈아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제가 기관 일을 그만두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또 관련된 영역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저의 전문 분야인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생소하시거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도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전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겪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수위를 맞춰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냥 보통 강의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곳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상담소, 쉼터 이런 기관들을 통칭해서 성매매 방지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성매매 방지 기관이 전국에 96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는 상담소 1곳과 쉼터 1곳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법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제정이 되게 된 것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매매라는 뜻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판다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성매매를 허용해왔던 사회였습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요한 사건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화면을 보시면 2000년대 초에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 사건으로 감금되어져 있던 성판매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 사건으로 5명의 여성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02년도 군산 계복동 성매매 업소에서는 14명의 여성이 화재 사건으로 감금된 채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리고 비로소 그 업소 안에서의 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당시 이제 화재 참사 현장 사진인데요. 겉으로 보실 때는 그냥 일반 유흥주점처럼 2층짜리 건물로 보이실 건데 2층에 창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2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으면 다치긴 했어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층에 보시는 바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창문이지만 안에서 볼 때는 이런 합판을 덧댄 벽지를 바른 일반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창문인 줄 몰랐거나 창문인 줄 알았어도 이 합판을 뜯어내고 나갈 수 있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4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제정이 된 성매매 방지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2가지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 알성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2번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같은 상담소나 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성매매 방지법은 1년의 사망 사건이 있고 나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는 마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눈에 띄는 잠금 장치라든지 이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쇠창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2010년도 포항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던 성매매 여성 9명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인은 업소 안에서 진 빚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성산업 구조, 이 성매매 시장 안에서 성판매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장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빚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이라는 여성이 한 업소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이라고 해서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빚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 일하는 동료 여성에게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1이라는 여성이 일을 하면 할수록 도저히 성매매는 못하겠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 자살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일하는 동료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동료 여성은 죽은 여성의 선불금에 본인의 선불금까지 떠안게 되고 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 여성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3이라는 여성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정교한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런 채무들이 성매매라는 불법 원인으로 발생한 빚, 채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들을 만나서 이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딸이 10년 전에 이런 유흥주점 성매매 업소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채무는 갚고 나왔지만 10년 전에 일했던 그 업소에서 동료 여성의 선불금 3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던 그것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또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제공된 그런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이 밝혀져서 사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울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 2015년도부터 기사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빠르게 헤드라인만 쭉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를 좀 따라오시면서 한 가지 원리를 좀 같이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100여 명, 성강제노역, 성매매 알선일당 적발, 지적장애 10대 여성, 성매매 절도 구걸시킨 20대 남성. 네. 봉천동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성매매 나선 14세 여중생 모텔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 네. 성매매 강요하다 살해하고 시멘트로 안매장까지 조건 만남 여성 유인 감금 살해, 성매매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 가출한 10대 여성 성매매 시킨 20대 부부, 미성년자 지적장애 유인 협박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지적장애 청소년 꾀어 성매매 성적 학대, 가출 청소년 꾀어 성매매 알선 방조한 20대, 울산경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일당 무더기 적발,
매달 수백만 원 번다며 10대들에게 성매매 알선한 20대. 가출 10대 성매매 알선 갈취 20대 일단 무더기 실형. 네, 실종장애 여성 성매매 시킨 20대. 성폭행 위장 결혼 장애 여성 짓밟은 네, 청각장애인 상대 성매매 강요한 10대. 네, 시각장애인에게 성매매 강요한 10대. 지적장애인 강금 폭행 10대. 네,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지를 못하네요. 혹시 방송실에서 혹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출 초등학생 강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단 구속. 청소년착 성매매 66%가 14세에서 16세 때. 초등학생 가출시켜 성매매 시킨 20대 여성. 무서운 10대 초등학생 납치해 성매매 강요. 초등학생 납치해 성매매 10대. 앱으로 10대 여성 모아 성매매 시킨 10대 남성.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매매 범죄. 네, 여기까지죠. 여러분 보시면서 좀 한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하셨나요? 느낌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현장의 실태는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청소년들은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직접 장애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강한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성매매 현장의 실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강의를 할 때든 인터뷰를 할 때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예 강의 자료에 넣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결국 성매매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한, 개인이 책임져야 될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소에 있을 때 제가 만났던 모든 피해자들이 100이면 100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일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결코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갖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부모님이 알게 되거나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그 친구는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요? 제가 상담했던 피해자들 19이 과거력을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살펴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남자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업 안에서는 사람의 몸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성매매를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대다수의 성판매자가 여성일 뿐인 거죠. 그리고 성매매는 성욕, 성적인 욕구, 본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성구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이라는 교육을 받게 돼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강의를 많이 받으실 때는 80명 정도 되는 성구매자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남성들 중에 단 한 명도 성욕 때문에 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회식, 회사의 접대 문화, 남성 문화에 의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직장에서의 권력에 대한 스트레스, 외로움, 술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성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풍선 효과로 음성적으로 하고 심변종업소가 생기고 성폭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시장, 선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는 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다양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이 일찍 집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집을 나오지 않아도 이미 정서적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의 어린 청소년, 학력도 마땅치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에 들어가면은요, 한번 만나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겠대요. 제가 상담소에서 일했을 때 그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사이버 아웃리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또 SNS, 또 채팅 어플에 접속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홍보를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실태들을 확인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제 핸드폰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 5개 정도를 깔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채팅 어플은요, 회원가입 절차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나이, 이름, 주제만 설정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와 가까이 있는 채팅 상대를 GPS로 찾아줘요. 성매매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채팅 창을 제가 잠시 가지고 왔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킬로미터로 해서 저와 가까이 있는 채팅 상대를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화에 와 있는 내용들이 15에 가능하신지라는 말이 조건 만남 성매매 15만 원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때 핸드폰에 채팅 어플을 접속을 하고 나서 정말 10분 만에 30통에 넘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내용이 조건 만남 성매매가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였지만, 아까 잠시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처음부터 조건 만남 성매매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있어? 뭐해? 심심하지 않아? 너 또 혼자 있어? 나랑 얘기 좀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30통이 넘는 쪽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들어가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 핸드폰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상담했던 16살짜리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매매를 해왔던 친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매매를 하러 갔던 현장에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차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구타가 있었고, 결국엔 강간을 당하고, 마지막에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이 친구가 아저씨 내가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신고해. 나도 처벌받지만 너도 처벌받을 거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이 남성이 계속해서 이 친구의 페이스북 계정을 털고요.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을 메시지로 찍어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니네 학교에 찾아갈 거야. 네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2-3번 만나서 성관계를 해줘요. 근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저히 참다가 못해서 본인이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매주마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혹시 앞으로 걱정되는 게 있냐, 무서운 게 있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성매매 안 할 거라고. 절대 안 할 거라고. 근데 선생님, 제가 무서운 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과 또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가 성매매를 또 하게 될까 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채팅 어플에 들어가 보면 저를 사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16살짜리 친구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매주마다 상담하면서 확인했던, 안부 대신에 물었던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채팅 어플 몇 번 들어가 봤어? 이번 주에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성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니?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매매의 특징인데요.
8시간씩 정말 힘들게 한 달을 일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것과 정말 그 친구 표현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대로 쓸게요. 너무나 더럽지만 15분만 참으면 내 손에 12만 원이라는 돈이 쥐어지는 걸 경험했을 때 이 친구는 전자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한 번의 성매매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성매매 현장에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매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마다 너는 평생 성매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넌 반드시 이 문제를 직면하고 넘어가야 된다. 화면을 보시면 청소년 성매매 유형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실 청소년 성매매, 성인 성매매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성매매의 80% 이상이 청소년기에 유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피해자들 연령이 10대에서 70대까지셨어요. 이건 성매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출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가출팸이라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적 패밀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 안에는 가출한 청소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또래,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 3년 전에 울산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10대 남자아이 2명이 가출한 여자아이들, 10대 여자아이들 6명에게 접근을 합니다. 얘네들끼리 다니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처지도 같은 처지인데 같이 다니자. 우리한테는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으니까 같이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들을 모텔로 유인을 했고요.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1년 동안 이 6명의 여자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120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을 했고요. 1억 8천여만 원의 성매매 수익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 성매매 문제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어른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돈을 주면 성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팔거나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성매매를 시키죠. 앞서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보셨을 거예요. 10대 여자아이 2명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를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어요. 파마할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게 되실 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들 뒤에는 이러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란물. 왜 음란물을 보면 안 될까요? 음란물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란물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그냥 나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 음란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지는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되어져 있죠. 일반적인 관계예요.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여성에게 먼저 묻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남녀와 데이트하는 관계에서도 보여집니다. 여성에게 먼저 묻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든 그 사람을 몸을 만지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 16살 청소년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음란물 같은 거 보니? 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너무 이상해서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반에서 돌려보는 음란물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성인 인증 절차가 있고
뭔가 더 보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옛날 사람이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도 보내봐라.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로 보내줘요, 사이트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요. 성의 인증 절차도 없고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음란물 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학교에 자기를 괴롭히는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배가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자기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음란물 사이트에서 그 성관계 영상을 자기가 찾아냈고 그걸 단톡방에 자기 반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한 것으로 복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불법인지 범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매매 시장은 결코 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중매체 시장, 음란물 시장, 성매매 시장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사고팔 수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윤두준이라고 어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예요. 그 친구가 예전에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랑 물건이라 느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대중매체 시장이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여러분은 이제 보셔야 합니다. 드라마나 광고 아이돌들의 모습이 보면서 그동안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보셨다면 이제는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산업 안에서 사람의 몸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기에 뭐 성형수술이나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저런 식으로 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성매매 시장, 성산업 구조 안에서 당연하게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 비용은 그리고 모두 그 성판매자, 여성들의 빚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연예인과 마찬가지예요. 연예인 자체가 기업이고 회사고 곧 상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찬을 받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시술을 받고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매매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는 업소라는 구조를 벗어나서 온라인 시장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물건을 받으러 가시려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부산이나 서울까지 직접 가지 않으시죠? 이제는 누워서 침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터치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성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상대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매매 시장이에요. 네, 청소년 성매매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즘은 온라인 공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카카오톡의 채팅 그런 어플 안에서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채팅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세대의 문화 중 하나예요. 무조건 채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이버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루밍이라는 뜻은 길들여진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해서 친해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항상 집에 혼자 있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자니 그건 너무나 힘들고 그냥 편하게 내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면서 친해진 거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상대방이 점점 이제 내가 보고 싶다거나 네가 좋다거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손가락 사진, 어깨 사진, 뭐 발가락 사진 이런 것들을 막 보내요. 그런데 점점 좀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관계가 끊어지거나 보내주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니까 그런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요. 이것들을 나중에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지금 너가 나랑 했던 모든 채팅 대화에 대한 내용이나 네가 보낸 사진에 대해서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뭔가 어디에 터뜨리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났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성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성매매에 이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을 했든 동의하에 촬영을 했든 사진을 서로 주고받고 또 채팅하는 상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고받은 사진, 영상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곧 음란물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매매의 후유증은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늘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쭉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사례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재구성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났던 게 18살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18살 때 그때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계가 됐었고 제가 이 친구를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시자마자 각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 재혼 가정에서 3개월, 아빠 재혼 가정에서 3개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3개월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할아버지로부터 옥상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바로 자퇴를 하고 가출을 한 거죠.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게 마음이 편했대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중1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성매매를 한 지 4, 5년 차 정도 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매매를 하다가 임신을 했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뱃속에서 유산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등본상의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저희 기관이 보호자가 돼서 수술을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버님한테 내가 연락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 거면 그냥 자기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라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는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도 가보고 연락도 드렸는데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일이 급박하니까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친구 손을 잡고 남부경찰서에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경찰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본인이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니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시는 그 아이 일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분이 이 모든 사태를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경찰은 매일 사건 근무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있었던 이 통화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사건 근무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사건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급하신 대로 수술 보호자로 들어가시고 나중에 아이가 뭐 생명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부모로부터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이나 고발을 당하실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번호를 받고 그 아이의 이제 수술 보호자로 동의를 해서 수술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는 무엇을 봤죠? 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버림당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많이 의료 지원을 하면서 계속 상담을 이어갔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또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래 남자친구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그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다 알고도 괜찮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이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상담을 하면 한날은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서 오고 한날은 가슴에 시퍼런 이렇게 주먹 이렇게 멍이 들어서 와요.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면 너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얘마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동안 이 친구가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여서 중등 검정고시와 또 고졸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대학을 사회복지 쪽으로 자기도 가고 싶다라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와 다행히 헤어졌고 그 친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 아이는 아마 지금도 성매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성매매를 했다가 임신을 했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고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일단 종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제가 쉼터의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1살인데 낙태를 11번을 했어요. 여러분 21살이에요. 마지막에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친구를 치료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다가 결국에는 그마저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갔지만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좀 믿을 수 있었던 좋은 어른으로 남고 싶은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 했든 억지로 성매매를 하게 됐든지 간에 이 성매매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만큼 망가뜨리는지 저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봤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사고팔 수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끝나면 좋겠지만 네, 저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아마 이곳에 계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같이 소외당하고 함께 거절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사야 58장은 사실 제가 2013년 11월 20일 큐티 가운데 기도응답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상담소에서 제가 일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몸무게도 한 5kg, 4kg 정도가 빠져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이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도 좋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때 또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네, 느낌이 오시죠? 네.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일주일의 시간밖에 못 드리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뜻이면 지금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던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완강했던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도 진로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시 출근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표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실 거고 뭔가 특별하고 멋진 비전, 거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받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누구나 원하는 남들과 평범한 삶.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소에 입사해서 첫 피해자 상담에 들어갔던 날 피해자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이야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멍해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디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며 썼던 문구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동시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세미야, 바로 여기야. 다른 곳, 저 멀리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멋지게 쓰임받는 곳, 내가 바라는 거대한 사명이나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 역할이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 그곳은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세요? 네, 그곳이 어디든지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시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